자, 여러분 오늘의 작전은요. 이 환율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 환율이 오르는데 외국인들이 왜 살까? 미스테리다. 뭐 여러 가지 해석도 했었는데 어제부로 실은 이게 미스테리가 아니었구나. 이 외국인들은 제갈 길을 갔구나라는 점이 좀 확인됐습니다. 즉 원화가 약세로 가면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은 주식 판다. 이게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렇다면 다시 외국인이 돌아오려면 환율이 떨어져야 되겠죠. 이 원화 강세의 모멘텀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작전 시간에도 여러 번 한 두 차례 정도 분석을 했죠. 이게 미스테리다. 왜 사지? 원화가 이렇게 약세되는데 환율이 오르는데 외국인들이 왜 살까라고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요. 자, 그런데 그런 고민이 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7월 4일에 환율이 1347원, 이게 지금 1448원, 간밤 역외 환율은 1450원까지 왔었거든요. 요 기간만 우리가 그동안에 봤던 거예요. 7월부터 어제까지 놓고 보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외국인은 10조 원 넘게 순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선 미스테리가 맞죠. 왜? 1300원대에서 1450원까지 왔는데 여기는 외국인이 환율이 올랐으니까 팔아야 되는데 외국인이 10조를 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스테리 했는데 왜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때 좀 많이 해석했냐면 야, 외국인들은 곧 환율이 떨어질 거를 안 거야. 그래서 뭐 달러 통화 수합을 예견했나? 한미 관세 협상에 아주 좋은 타결을 얘기했나?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기를 원하는 배팅인 줄 알았거든요. 선취매인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달러 통화 수합도 없었고 한미 관세 협상도 일단 뭐 워낙 유리하게 체결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7월부터 지금까지를 본 착시 현상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즉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은 이 환율을 일단 버린 거예요. 즉 아무리 환차손 나더라도 내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을 아예 빼고 수익률 게임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어제자로 보니까요. 연초 이후, 그러니까 7월부터가 아니라 올해 전체를 놓고 보면은요. 외국인들은 일단 코스피에서 1조 1,470억 순 매도입니다. 즉 7월 이후엔 순매수지만 10조, 1월 이후로 놓고 보면 외국인들은 순매도, 한국 주식을 사기는커녕 팔았다. 1조 원대. 그리고 코스닥에선 더 많이 팔았습니다. 1조 8천억 가까이 순매도를 보이면서 결과적으로 올해 외국인들은 어땠어? 순매도입니다, 여러분. 코스피, 코스닥 합치면은 4조 원에 육박하는 순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환율이 오르니까 원화 약세에서 주식을 팔았구나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최근 한 3, 4개월 동안에 일종의 착시 현상을 빠졌다. 그럼 외국인은 왜 이렇게 3, 4개월 동안에 정말 난리를 치고 우리를 좀 헷갈리게 했었는가? 이런 계산을 한 거죠. AI 거품, AI 버블, AI 실적을 보면서 세계 뭐 탑이죠. 탑급의 두 종목.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엄청난 수익률을 낼 수 있을 거다. 엄청난 실적을 낼 수 있을 거라를 미리 이제 자신감적에 배팅을 했다라는 분석이 가능하고, 그래서 환차손이 뭐 나는 고려하지 않겠다. 환차손 뭐 몇 프로 뭐 하다못해 10% 나더라도 하이닉스로 이들 들어오고 나서 200%를 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수익에 대한 자신감 매매였다. 이렇게 어느 정도 좀 그동안에 나왔던 외국인 매매의 미스테리가 해결이 되는 국면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문제겠습니까? 현재 이제 외국인들이 아마 오늘도 또 팔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 사주면은 땡큐고요. 이제 팔기 시작할 때 개인이 물량을 받아내는데 이제 개인이 받으면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뭐겠습니까? 다시 어느 정도 외국인이 판 다음에 주가도 오르고 외국인들이 사주면서 올라갈 때 이번에 개인이 산 물량을 또 외국인한테 넘기고, 이 주식이라는 게요, 내 물량을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높게 받아주는 사람이 나와야 이제 팔고 나오는, 이제 그게 수익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나리오를 생각해 본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부터의 관건은 외국인이 언제 돌아올 건가, 외국인의 매도가 언제 끝날 건가라는 것을 보고, 그렇다면 현재 가장 중요한 지표는 역시 환율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죠. 왜? 지금 보니까 원화 약세에 외국인 판 게 맞았으니까, 그렇다면 원화 강세에 환율 하락에 외국인은 매수, 이걸 노릴 수밖에 없는데, 자, 현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원화 강세, 환율을 빠르게 떨어뜨릴 수 있는 모멘텀은 뭐가 있을까? 한 세 가지 정도를 일단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국내 요소인데요. 바로
MOU와 팩트시트입니다. 지금 한미 관세 협상 MOU하고 팩트시트가 뭐 그제 나온다고 했다가 월요일 날 나온다고 했다가 지금 수요일 날 나온다고 했다. 어제도 기다린 분들이 많았었는데 왜냐하면 현대차가 굉장히 거기에 이제 핵심이잖아요. 어제도 좀 안 나오면서 오히려 간밤에 역외 환율을 1,450원 넘게 더 밀어올린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는 간밤에 좀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중이라도 지금 청와대에서는 이번 주말을 넘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빨리 한미 관세 협상의 MOU, 팩트시트가 공개가 되고 이제 그 내용에서 이제 확인이 되고 무사하게 확인이 되고 그게 이제 서명까지 가는 요 작업을 거치게 된다면 이게 이제 첫 번째의 어떤 환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모멘텀이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환율 상승의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한미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이 컸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팩시트와 MOU로 완전히 끝나게 된다면 불확실성 제거 모멘텀으로 환율이 떨어질 수가 있다. 겸사겸사 이제 제가 많이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자동차 관세 소급에 대한 규정이죠. 처음 말할 때는 이제 8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고 이제 최초에 이재명 대통령과 구두 타협됐을 때 그 다음에 나온 게 11월 1일자로 소급한다라는 얘기고 뭐 어제 시장에 도는 얘기는 사인한 달에 1일에 소급된다. 근데 아직 모르잖아요. 어찌 됐건 이제 소급에 대한 부분이 좀 있어서 이번에 팩트시트와 MOU 공개가 되고 자동차 관세에 대한 소급까지 일이 나오게 되면 아마 환율도 떨어지고 현대차라든가 차에 대한 모멘텀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엔화 강세입니다. 지금 우리 원화를 약세로 몰아간 중에 하나가 이 다카이치 총리가 이 당선이 되고부터 이 다카이치가 제2의 아베노믹스를 추진을 하잖아요. 금융 완화 정책을 천명하면서 엔화가 그냥 빠르게 약해졌거든요. 그거에 기대해서 달러는 강해졌고 뭐 겸사겸사 우리 원화가 함께 떨어졌는데요. 저는 이 확률도 좀 있는 게 아무리 지금 다카이치 총리라고 하더라도 일본의 정치인들은 국민들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일본 상황이 어떤가? 우리가 일본의 잃어버린 35년 뭐 늘 물가 떨어져 디플레 얘기를 하는데 이게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제 10월 물가 2.4% 나와가지고 막 와 물가 올랐다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일본은 그 디플레 0% 물가 상승률의 일본이 지금 거의 한 1년 9개월, 2년 가까이 2%가 계속 넘어요. 2%에 그 다음에 2%가 또 올랐다는 뜻 아닙니까?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은 이제 전년 동월 대비니까. 이러면 지금 어마어마한 물가 상승률이 일본은 나오고 있는 거라고요. 실질 임금이 계속 떨어지니까 일본 셀러리맨들 사이에서 또 일본 국민 사이에서도 이게 뭐냐. 우리가 이런 급격한 물가 상승을 원하는 것 아니었다는 반발이 거셉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다카이치라 하더라도 국민들 눈치를 봐야 될 거고 그렇다면 저는 이 BOJ가 일본의 중앙은행이 예상과는 다르게 금리를 한 번 정도는 빠르게 뭐 내년 초 아니면 적어도 연내에도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엔화가 이제 강세로 돌면 달러 약세 그리고 원화 강세에 대한 두 번째 모멘텀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원화 강세, 이 달러 약세, 환율이 떨어질 세 번째 모멘텀은 어제 이슈가 크게 불거졌던 연방 대법원 판결입니다. 연방 대법원에서 이제 트럼프의 상호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이 나는 요 이슈인데 지금 분위기가 거의 위법 쪽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연방 대법관들 같은 경우에 9명이 저마다의 의견들을 일단 피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도 아주 쉽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호 관세는 국회의 영역이다. 세금이다. 관세도. 거기를 대통령이 이걸 자기가 주락펴락할 수 없다. 게다가 지금 미국이 트럼프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하는데 앞만 봐도 미국 경제가 비상경제는 아니다. 이런 쪽으로 결론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부 언론은 내년 1, 2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연방대법원의 분위기라면 지금 심리안은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그렇다면 12월 내에도 연내에도 최종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건데 지금 분위기로는 위법이 맞잖아요. 그럼 뭡니까 여러분? 그동안 트럼프가 뜯어간 미국이 뜯어간 이 관세를 환급해줘야 됩니다. 물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가 위법되면 내가 품목별 관세로 슈퍼 301조로 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그 다음 얘기죠. 왜냐하면 뜯어간 거, 이 관세는 다시 내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자동차부터 해서 부분들이 있어요. 철강, 알루미늄 원래 이제 아니었었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근데 자동차는 약간 얘기가 다르죠. 왜냐하면 자동차는 솔직히 말해서 이 품목별 관세로 우리가 빼졌기 때문에 솔직히 요거는 이제 나오면 자동차에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어찌 됐건 전체적인 환율 입장에서는
이제 달러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있다라고 해서 원화가 강세가 되는 겁니다. 이와는 약간 정 다르게 이제 좀 요즘에 뭐 SNS,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환율이 오른다고 쫄지 마라. 환율이 급등해도 K 증시가 더 오를 수가 있는 국면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많이들 언급하시는 게 베네수엘라 증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올해요, 뭐 한국이 대단하다, 어디가 대단하다 상승률 얘기를 하는데 올해뿐만이 아니라 거의 해마다 증시 상승률로 세계 1위를 기록하는 나라가 있는데 나라가 다 망해간다는, 곧 트럼프가 공격한다는 베네수엘라입니다. 저게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 지표인데요. 보시죠, 여러분. 저게 이해가 안 가시죠? 예, 베네수엘라 증시 연초 이후 어제까지의 차트입니다. 저게 뭡니까? 지금 왜 저러지? 다 망해간 거 아니야? 베네수엘라. 여러분, 베네수엘라가 망해갈 것 같아가지고 혹시 뭐 그런 제도는 없지만 베네수엘라에 쇼 쳤잖아요. 망했습니다. 저건 왜 그러느냐? 베네수엘라의 통화가 급격한 약세, 즉 베네수엘라의 물가가 일종의 하이퍼 물가가 되면서 베네수엘라 국민 입장에서는 갖고 있는 베네수엘라 통화를 들고 있는 것보다는 그 기업들, 저기 상장돼 있는 기업의 한 80%가 다 정유 기업이거든요. 베네수엘라 기업을 사는 게 맞다라고 해서 오히려 환율이 급등해도, 즉 베네수엘라 통화가 절하되고 경제가 망가져도 주가는 계속 오르는 상황. 이제 이걸 빗대서 뭐 일부 전문가들이 환율이 급등해도 코스피는 계속 오른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요.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베네수엘라 경제하고 이게 비교가 됩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에게 주 목표는 어서 빨리 우리 원달러 환율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원화 강세 나오고 그리고 외국인들 들어오고 우리가 이번에 샀던 우리 개인 물량을 좀 외국인에게 넘기고 가는 이런 흐름을 기대해 보고요.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이 원화 강세 모멘텀들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